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큰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어요. 드디어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가 갈 곳은 자유한국당 당사 앞이다. 이제 완전히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당사 같은 데는 굉장히 저는 위협감 느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주말에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엄청 많이 오셨어요. 세월호 2조 특조위랑 관련한 특별법도 통과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사사건건 발목 잡고 있고 오늘 방송만 해도 온갖 물타기를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지은 죄를 어떻게 면해보려고 하지만 이런 걸 빌미 삼아가지고 정치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가.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제 이 상태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2기 특조위법 관련해서 순순히 통과시켜주겠습니까? 개정안을? 그래서 여의도 국회 앞하고 바로 앞에가 이제 새누리 당사가 조금만 걸어가면 있는 곳이니까 사실은 그게 맞죠, 이제. 우리들의 목표는 초법적인 걸 이런 걸 떠나서 자유한국당 자체가 없어지는 게 맞아요. 총선이 뭐 몇 개월로 남았다 그러면 좀 기다리기도 하겠는데 이거는 뭐 사사건건 이런 발목 잡기를 시전하고 있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적폐의 청산 대상이잖아요. 네. 그 청산 대상을 그대로 놓아두게 되면 발전하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방만 주고받다가 물타기하고 그러면서 논란거리가 만들어지면서 세월이 가고 있어요.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하루라도 줄어드는 게 안타깝지만 벌써 6개월 지났거든요. 6개월이면요. 정확하게 10분의 1이 간 거예요. 5년 중에 6개월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 사이에 자유한국당이 이 상태로 계속하면은 1년 후에도 1년 반 후에도 2년 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생존하려고 살아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상징적으로라도 자유한국당 해체하자라는 말이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나온 거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왜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다가 이렇게 쓰레기를 투척하는 퍼포먼스를 하더만요. 막 왕창 버린 게 아니고 쓰레기 봉지에다가 어떤 쓰레기 같은 걸 담아서 자유한국당 당사 앞으로 집어넣는. 앞으로 자유한국당 당사의 앞에서의 규탄 시위가 엄청나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하에 특별한 통로가 없지 않는 한 주말은 아예 이제 드나들지 못하는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 앞하고 자유한국당 당사는 점점점 사람들이 저는 불어날 거라고 봐요. 주말에 원래 여의도가 텅 비는데 좀 상권이 좀 살아나겠네요. 그러네. 그리고 이제 여의도에서도 하지만 지금 MB 둘레길 걷기 행사도 하잖아요. MB 둘레길요? 네, 논현동에서도 매주 하고 있고요.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갓 출범한 정권의 정통성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해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은폐하려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 보고서가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뭐 이건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권의 정통성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고 말하면 작아 보이잖아요.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개입한 정치 개입 사건이죠. 게이트. 네. 그 상황에서 국정원에서 이제 그게 나온 거죠.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어서 댓글을 은폐해야 된다. 그러니 뭐 거기에 국정원이네 검찰이네 총동원돼가지고 덮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냐 이런 거예요. 국정원 메인 서버에서 2013년 국정원 감찰실 주도로 만든 댓글 수사 대책 내부 보고서를 확보해서 지금 검찰로 이첩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윤석열 당시의 수사팀장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윤석열이 중앙지검에서 이렇게 받아보면은 나를 핍박하려고 뭐 최동욱도 포함해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보게 되는 굉장히 묘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당시 국정원 내에서 댓글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을 했을지 저는 좀 디테일하게 상상이 되는 게 이 사람들한테 하드디스크가 가장 중요한 물증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드디스크를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우리가 보통 데스크탑 그 PC를 하드디스크가 PC 안에 들어있죠. 네. 그래서 데스크탑 안에서 그 하드디스크를 분리하려면은 케이스 뜯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드디스크만 노출되도록 조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외장형 하드디스크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손잡이를 딱 잡고 쭉 뽑으면은 바로 하드디스크만 뽑고 달아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겠네요, 그러면. 그 영화 마스터에 보면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영화 마스터에 보면 그 초반에 이병헌이 다단계 사기를 하잖아요. 금융 사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처럼 비상 훈련을 합니다. 그 김빈우가 신호를 보내면 1시간 안에 내가 연락이 없으면은 훈련이다 해서 증거를 없애버리는 훈련을 하는데 그때 그 장면이 나와요. 바로 PC에서 그냥 일어나면서 들고 뽑으면 바로 뽑히는 하드디스크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주기적으로 훈련도 했을 거예요. 신호가 오면 하드디스크를 뽑아서 바로 파쇄기에 집어넣고 탈출하는 그런 걸 상상하면 그 디테일하게 상상하면 할수록 너무 열받아요. 그렇게 했겠네요. 그 정도로 대비는 했었겠죠. 근데 본인들도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고 정통성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다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정통성이 없다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봐야 돼. 박근혜는 탄핵을 당했지만
당선을 원천 무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천 무효 사유에 해당해요. 박근혜 자체를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지금 왜 그 전두환, 노태우도 전 대통령에 대한 이게 다 박탈됐잖아요. 네.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원래는 잘못된 거야. 전두환 씨 정도가 가장 적당한 용어인데 박근혜는 원천적으로 당선 무효였던 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는 탄핵하라가 아니라 당선 무효였지. 대통령이 아님. 그제 그 소요 방송에서 송병호님이 MB 정권에서 준비했다는 개표 조작 프로그램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정말 그랬을까?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MB에서 박근혜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도대체 어디까지 불법이 있었던 걸까? 단순히 댓글 수준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 좀 끔찍해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뭐 해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못했겠냐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부분도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표 조작을 다루었던 방송으로서 느끼는 건데 저는 트위터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흐름을 계속 몇 년간 유심히 봤었거든요. 그 댓글은 예를 들면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 뭐 0.5%도 안 되는 댓글로 뭐 안보 수장을 구속했다 뭐 이렇게 공격하고 있지만 댓글 느낌은 실드치기가 좀 가능해요. 뭐 국가기관이 뭐 정권 안보 차원에서 뭐 이런 식으로 실드를 치잖아요.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실드가 가능해요. 근데 개표 조작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미친놈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저도 개표 부정이 있었다 없었다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저의 전제로만 보면 뭘 못했겠냐. 오히려 쉬워요.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쉽다고. 굉장히 정밀한 뭔가가 나와야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시기로 하시고 국정원이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불법을 저질러서 대통령이 됐어. 그런데 이 사람의 정통성을 가지려면 이거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그런 방식으로 덮고 탄압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되는 거죠. 제가 국정원에 적을 둔 사람, 그러니까 국정원에 소속된 사람을 실제로 만나본 경험이 몇 번 안 되지만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세계관의 차이라고 하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 북한 이렇게 그 대치 상황이라는 이 상황 자체를 전쟁 상황으로 보고 있느냐, 안 그러면은 평화의 어떤 그 과정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도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켜야 한다는 걸 전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국정원이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안보를 지킬 수 있다면 그 대통령이 이명박이 됐든 박근혜가 됐든 상관이 없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법도 사실 이명박이 시킨다고 할 만한 일은 아니죠.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여기 아까 홍준표가 했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 댓글 수사로 출세한 충견들이 0.5%도 안 되는 댓글로 안보수장을 구속했다면 자신들은 4년 후 정치관여 검사로 구속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댓글 수사로 출세한 중견들이 0.5%도 안 되는 댓글로 안보수장을 구속했다면 자신들은 4년 후 정치관여 검사로 구속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비문이죠. 문장이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검찰이 정상적인 수사를 하는 것을 정치 관여로 몰고 있잖아요. 그리고 0.5%든 뭐 100%든 0.0001%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0.5%도 틀린 거고요. 일단 예. 획대가 틀렸고요. 훨씬 더 넘어요. 지금 그 1% 가까이 되는 거고. 다음에 그 0.5%라고 해도 수천 건이에요. 그게 어디까지 정확히 알아야 되냐면 국정원 직원들이 아이디로 쓴 것이 인증된 것만이에요. 다 증거를 은폐하고 삭제하고 조작한 다음 맞아요. 남은 것 중에 그렇죠. 그리고 예. 이건 국정원 직원들이 쓴 거잖아요. 예. 민간인 댓글 부대까지 포함하면 상상을 초월하게 많아지거든요. 다음이요. 정의의 상징이었던 검찰을 한 줌도 안 되는 충견들이 좌파 정권의 앞잡이로 몰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하루살이 충견 검사들로 인한 검찰 조직의 붕괴를 우려한다. 검사들이 정의와 의기를 상실했다면 이제 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공수처자는 이야기인가요?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던데. 아니,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 상황이 오늘자로 약간 급선회해서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쪽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대요. 그러니까 검찰을 견제해보겠다는 건데. 그런 의미죠. 네. 근데 정의의 상징이었던 검찰이 언제적 이야기예요? 글쎄 교과서에서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기억은 안 검사할 나요. 때였었나? 자기 때까지 그랬다. 아 모래시계 드라마 안에서 검찰 조직의 붕괴를 우려한다? 하루살이 충견 검사들로 인한?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검사 지검장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타겟은 거기 같아요. 네. 홍준표가 말하는 못된 검사들. 다음이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처벌하려면 검찰로부터 매년 100억여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법무부도 같이 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이 아닌가. 고도의 물타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법적으로도 틀려먹었고 예. 거기다가 설사 그랬다고 하더라는 그런 가정은 사실 필요 없지만 여기도 처벌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개인 뇌물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데이터 이동제 이쪽에 남아서 공동체로 쓸 수 있다 이런 거하고 도덕적으로 개념이 일단 다르잖아요. 불법성을 떠나가지고. 노무현 정권 당시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3억 원, 가족 횡령 의혹 사건과 640만 달러 뇌물 사건은 왜 수사하지 않는가.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비례의 원칙이 있고 수사에도 관행이 있다. 지 새끼 아니야, 이 새끼. 아, 이건 너무 열받는데. 이건 계속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계속해서 잘못된 팩트로 그렇죠. 네,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얘는 이야기하는 게 현재 검찰을 정치 검찰로로 똑바로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는 건 있지만 관행도 있고 비례의 원칙도 있다. 이런 거는 야당을 한 명 수사하면 여당도 한 명 수사해야지. 이게 정치 검찰로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뭐 관행이 적폐였기 때문에 지금 적폐 청산하자고 하는데 그 적폐대로 가자. 지금 얘는 계속 이야기하면서 앞에 얘기와 뒤에 얘기가 완전히 다른 얘기들을 섞어서 하고 있어요.